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고공행진을 하던 화장품주가 피크아웃 우려에 이달 들어 고전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낮아진 만큼 저가 매수를 노릴만하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등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화장품주 조정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슈레더로 오늘 순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우리 차장님, 갑자기 눈에 보이시니까 좀 헷갈리네. 그다음에 우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소 차장님 잘할게요. 네, 자 화장품 얘기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 상반기에는 참 히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확 꺾여가지고 지금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좀 다시 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야? 아니면 이제 그냥 관심을 끊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거 가져오셨길래 저도 포인트를 뭘 두고 가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이슈레더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이슈가 되는 업종을 좀 가져오기 마련인데 네. 화장품주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 업종의 섹터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장품주에 대해서 오늘 픽을 한 이유는 좀 과도한 하락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역발상 전략으로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전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된 거로 본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최근 일단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것이 일단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 피크아웃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이제는 피크아웃이 접어들면서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고 경제 지표에 선행하는 특성을 좀 갖고는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하락은 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미에 대한 추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특히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계의 시장은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 화장품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세대를 예. 통해서 저가 화장품 시장으로 나눠지면서 특히나 최근 알파 시대에 대한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다이소가 하나 생겨가지고 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다이소가 요새는 화장품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기사도 가끔 나요. 네, 뭐가 그렇습니다. 히트쳐서 실질적으로 품절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세대들이 화장품을 다이소에서 사고 그다음에 올리브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비싼 걸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상당히 예. 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이나 중국, 동남아 시장이 모두 이런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한 저가형 화장품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남성 화장품, 유아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의 이 파이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의 화장품 시장이 1,84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동남아에서 K-뷰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물며 최근 중동에서는 K-뷰티의 짝퉁이 모조 제품들이 판매가 돼서 우리나라 최근 특허청에서 그 리스트업을 공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도 짝퉁? 네,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동남아 가서도 봤는데 네. 한글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이 화장품 시장 자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을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화장을 안 하던 이제 분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을 하는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화장품 시장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인데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대표하는 종목군들 한 5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최근 추세,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추세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화장품 ODM 관련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엔 전에 0.67%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12%가량의 하락분이 나왔고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달 들어서만 보게 된다면 20에서 30%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에는 좀 다소 엇갈린 모습,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좀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화장품을 대표하는 대형주이죠. 0.9%가량 상승했습니다만 한 달간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6%가량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장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봤었는데 이에 좀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잡았고요. 이와 함께 중국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트럼프 정권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중국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자체도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조정을 좀 긴 시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회사들도 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인디 브랜드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앞서 사례로 들으셨던 이런 CMO 종목, CD 종목들도 좀 ODM 종목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좁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차장님은 어떤 쪽 좀 보고 계세요? 저는 ODM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현지 브랜드를 우리가 생산을 해줌으로써 매출을 만들어내는 ODM 쪽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가 중국의 소비자들을 겨냥할 때 훨씬 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ODM 쪽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 또 사실 유통 관련한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좀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ODM의. 네, 맞습니다. 예. ODM의 대표적인 말씀드린 종목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3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DM 쪽을 하다 보니까 중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 네.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에서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략 또는 우리나라 기업을 생산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시장의 매출에 많이 의존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북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실적을 까먹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미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조금 주춤해지는 상황 속에서 동남아 시장 쪽에 대한 진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변동이 컸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플랫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더 맞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네, 구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실적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가속화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같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젊은 나라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저가형 화장품들
화장품들이 생각보다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에서 생산하는 동남아 시장의 화장품들의 평균 마진율이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완성품을 만들어낸 브랜드 기업들의 화장품 주가와 코스맥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상당히 좀 조정은 받긴 했으나 어느 정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중국 소비가 상당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중국의 특성상은 뭐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급격하게 살아나는 경향들이 있다라면 현재 지금 북미 시장 잘 나가고 있고 동남아 시장 진출한 상황에서 중국 소비 회복되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 뭐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 이 상반기에 좋았던 상승폭을 좀 반납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여전히 좀 추세에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추세 하단에서의 좀 지지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접근 가능한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실적 좋은 상황에서의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전년 대비해서는 좋은데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게 둔화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전 분기 비해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죠. 좀 판단을 해서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동남아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우리 화장품들이 좀 판매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겠고,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아직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코스맥스 외에는 다른 기업들이 다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코스맥스는 그나마 좀 난데. 네네. 그래서 중소형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배당 매력도가 높은 에이블 CNC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에이블 CNC 잠깐 화면 우리 피디님이 띄워주실 텐데 기업 분석 잠깐 보시면요. 주주 현황의 최대 주주가 리프앤바인이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업 이제 뒤에는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 에이블 CNC를 인수를 이제 했었던 것은 2017년도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지분 25% 정도를 약 한 1,800억 원에 인수한 뒤에 공개 매수 및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총 4천억 가량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분율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거치면서 에이블 CNC가 한때는 또 적자 전환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도 원래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던 와중에 화장품 업황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미국 수출 모멘텀을 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에이블 CNC도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운영 이제 효율화 전략으로 점포도 이제 줄인다든지 브랜드를 또 재정립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고요. 네. 지금 이제 매각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다시 매각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제가 바꿔야겠다 이거겠죠. 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외형 성장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주가 역시도 당연히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배당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투입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고배당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 위에 올려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20% 정도가 나옵니다. 예. 제가 전거래일에 하나투어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었잖아요. 네. 매각 이제 작업하고 있어서 배당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배당 성향만 해도 600%가 넘는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에이블 CNC 쪽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홍비비를 만들고 있는 미샤라는 브랜드와 예, 어퓨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 미샤는 참 오래된 브랜드네요. 네, 특히 어퓨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다이소 쪽에서 품절 대란 이제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해외 매출 비중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본과 미국 시장에 계속 공을 또 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에이블CC의 기업 분석 잠깐 내려서 보면요. 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20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소형 관련 기업들 매출액이 대폭 또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에이블CC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차장님 다이소 가셨을 때 어퓨 보셨어요? 네,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어퓨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